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전도체에 해당되는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쪽 부분도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어렵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개념인 초전도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특정 온도에서, 그쵸? 특정 온도는 임계 온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초전도체의 성질과 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질 봐주시면 우선은 이제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게 되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도 어떻게 된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이나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송전선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송전선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주시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센 전자석을 만들면서 강한 어떻게 된다?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뭐가 있나요? 자기 공명 영상, MRI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입자 가속기, 그리고 핵융합 연구 장치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적어볼게요. 자기 공명 영상, MRI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된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데요. 초전도체 내부에는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초전도체 내부에서 통과를 못하는 거죠. 내부 통과를 못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자기부상 열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기부상 열차.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나올 확률,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는 마이스너 효과. 특히 이제 자기부상 열차가 예로 해서 설명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반도체로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잘 봐주세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고유 반도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고유 반도체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고유 반도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 어떤 거예요? 저만륨과 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순수한 반도체가 되겠죠? 순수한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그쵸? 저만륨과 규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만륨과 규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두 번째 보시면 무슨 반도체가 있나요? 불순물 반도체가 있죠?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불순물 반도체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제가 발표 드릴게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쵸? 아무런 물질이 섞여있지 않는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여서 전기 반도도를 그쵸?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약간의 불순물을 섞인 반도체죠. 약간의 불순물을 섞은 반도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도핑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 발표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핑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순물을 넣어서 만든 반도체가 어떻게 돼요? 특성을 바뀌게 되는 현상을 도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서 어떻게 된다? 반도체의 특성을 바꾸는 거죠. 반도체의 특성을 바꾸는 것. 바꾸는 것을 도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 이 부분이 나옵니다. 별표 제가 2개 할게요. 이쪽 부분은 꼭 나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N형 반도체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무슨 반도체가 나와 있나요? P형 반도체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래서 우선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규소에, 그쵸? SI가 규소죠. 얘는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이 도핑이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도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규소에 최외곽 전자 5개인 인, 그쵸? 저는 원소 기호로 적을게요. 인과 비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안티모니 등이 도핑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공유 결합한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해요. 전자가 몇 개 남는 거예요? 전자가 1개 남는 거죠. 전자가 1개 남는다. 1개 남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전하 운반자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쵸? 전자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봐주시면 전압을 가해주게 됨에 따라서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를 볼게요. P형 반도체는 규소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가 붙은 거죠. 최외곽 전자가 3개인 뭐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붕소나 알루미늄 등이 도핑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붕소나 알루미늄 등이 도핑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도핑하면서 양공이 함께 어떻게 돼요? 남게 되는 효과가 남게 됩니다. 양공이 어떻게 된다? 1개가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양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전자가 1개가 남게 되고 어떻게 돼요? P형 반도체는 구멍이 1개 남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주요 전하 운반자가 양공, 구멍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양공 가까이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공을 채워주게 됨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쵸? 사이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흐르고 있고 P형 반도체에서는 구멍이 보이죠? 양공. 이렇게 특징적인 효과가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1개 남고 양공 전자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의 정의 부분입니다. 얘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부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라는 거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더해준 거가 되겠죠?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게 다이오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성질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성질 부분에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얘는 이제 중요한 성질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을게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어떻게 된다? 방향으로 흐르는 정류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이오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P형 반도체에서는 전원에 뭐예요? 플러스 극이 나타나게 되겠죠. P형 반도체에서는.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원에 마이너스 극일 때만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P형 반도체에서 어느 쪽으로 흐른다? N형 반도체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쵸? P형에서 N형으로 흐른다. 이 부분을 위에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이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의 이용 부분에서 보시면 어댑터나 발광 다이오드, LED, 그쵸? 제가 적어볼게요. 얘는 뭐에 이용이 돼요? 발광 다이오드, 그쵸? 발광 다이오드에 이용이 되죠. LED, 이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 등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잘 봐주세요. P형에서 N형으로 흐른다. P형이 왜냐하면 플러스 극이고 N형이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트랜지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어떻게 돼요? 접합을 시켰는데 접합 순서가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 봐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형 아니면 혹은 N, P, N 순으로 접합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접합이 된 구조가 트랜지스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합이 두 가지가 접합이 되어 있죠? 두 개가 접합이 되어 있고 트랜지스터는 세 개가 접합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봐주시면 우선 스위치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스위치 기능. 그래서 스위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입니다. 얘는 이제 논리 회로에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논리 회로에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슨 작용이 있어요? 증폭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쵸? 증폭작용. 그래서 증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한 신호를 어떻게 된다? 큰 신호로 바꾸는 작용이 증폭작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아날로그 증폭기에 이용이 되고요. 위에다 적어볼게요. 아날로그 증폭기. 그 증폭기에 이용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트랜지스터의 특징을 보시면 낮은 전압과 그쵸? 작은 전력으로 회로를 작동시키고 그쵸? 수명이 길면서 발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없어서 무엇을 대신하는 거예요? 라디오와 컴퓨터의 진공관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시험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특징, 특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2개 접합했고 트랜지스터는 3개 접합했다.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 부분만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보다는 제가 볼 땐 반도체와 다이오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직접 회로와 논리 회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다 정리해 볼게요. 우선 하나는 직접 회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 칩 위에다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저항 등의 회로 부품을 넣어서 일정하게 만들도록 하는 회로예요. 얘는 이제 직접 만드는 거니까 직접 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된다? 크기가 작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칩 안에 있으니까, 그쵸?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쵸? 정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소비 전력도, 왜냐하면 얘는 반도체 칩 안에다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칩 위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용되는 부분을 보시면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해당이 되고요. 얘 부분 보시면 CPU라고 적어볼게요, 저는. 그 다음에 메모리, 램이나 롬, 플래시 메모리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논리 회로가 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논리 회로. 그래서 논리 회로 부분인데요. 얘는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스위치 작용으로 디지털 신호를 논리 연산으로 수행하는 회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많은 어떻게 돼요? 트랜지스터가 서로 연결이 된 거죠. 트랜지스터가 연결되면서 중요한 작용은 뭐가 있나요? 스위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스위치 작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서는 중요한 말 뭐가 나와 있나요? 논리 게이트가 나와 있죠. 그렇죠?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제가 적을게요. 논리 게이트. 그래서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예요.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논리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리 게이트가 몇 개 나와 있나요? 4가지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특성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무슨 게이트가 나와 있나요? AND 게이트 나와 있죠? AND 게이트. AND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두 입력 신호가 모두 어떻게 돼요? 1이면 출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죠. 그렇죠? 두 입력 신호가 1일 때는 출력을 하지만 출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돼요? 0을 출력하는 거죠. 이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슨 게이트 나와 있나요? OR 게이트 나와 있죠? OR 게이트. 그래서 OR 게이트는 어떻게 돼요? 두 입력 신호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이겠죠. 그래서 두 입력 신호 중 하나만 1을 출력해도 1이 나오는 거죠. 1을 출력해도 1이 나오는 거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게이트 나와 있나요? NOT 게이트 나와 있죠? NOT 게이트. NOT 게이트 같은 경우는 반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1을 입력하게 되면 0이 나오고, 0을 입력하면 1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입력 신호가 1이 나오면 0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0이 나오면 1이 나온다. 그러니까 반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게이트 나와 있나요? 노어 게이트 나와 있죠? 노어 게이트. 그래서 노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오어 게이트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오어 게이트와 반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입력 신호가 0이 어떻게 돼요? 입력이 되면 1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력 신호가 0이면 그쵸?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게이트가 어떻게 돼요? 논리 게이트가 4가지 존재한다. AND, OR, NOT, NOR.
이거 해당되는 특징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이쪽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신소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봐주실 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우선 얘는 살펴봤을 때 분자가 존재하는데 고분자예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의 분자량이 만 정도 되는 물질이, 그쵸? 그러니까 만 정도 이상이 되는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만 이상인 물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고분자 물질의 생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결합하면서 고분자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단위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위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단위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적은 분자예요. 그렇죠? 얘는 분자량이 적은 분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가 단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개념 뭐가 나와 있나요? 중합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적어볼게요. 중합반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중합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위체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하면서 고분자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단위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결합하면서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생성하는 반응이죠. 생성 반응.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하나 더 중요한 개념, 중합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중합체. 그래서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단위체들의 중합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물질을 중합체라고 하고요. 제가 적어볼게요. 단위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고분자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고분자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총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단위체, 중합 반응, 중합체.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합 반응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첨가 중합 반응이 나와 있죠? 첨가 중합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첨가 중합 반응을 봐주실 텐데요. 얘는 빠져나가는 분자는 없고 단위체의 구성 요소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위체의 구성 요소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X라고 적을게요. 변하지 않고 가장 큰 특징은 연속적인 결합을 통해서 중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얘는 연속적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을 통해서 결합으로 형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첨가 중합 반응이고요. 얘는 이제 단위체의 이중 결합이 깨지게 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형성하는 반응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 가장 큰 특징은 대체적으로 열에 약한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에 약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열을 통해서 열이 약하니까 열을 통해서 가공하거나 성형하기 쉬운 열 가소성 수지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얘 보시면 첨가 중합에 의한 고분자 화합물이 나옵니다. 뭐가 있나요? 이 부분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좀 많지만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같이 볼게요.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폴리프로필렌 나와있죠?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있나요? 폴리염화 비닐이 있죠?
염화 비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축합, 중합 반응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축합, 중합 반응입니다. 축합, 중합 반응에서는 이제 단위체가 중합할 때 물 분자와 같이 작은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빠져나가면서 중합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중합체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면서 중합체 형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중합체 형성. 그 다음에 봐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에 약하지가 않겠죠. 그쵸? 느낌이 이렇게 반대 느낌이 나시죠? 그쵸? 얘는 열이 가해도 쉽게 변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수지예요? 열에 강하죠? 열에 강하고. 그래서 얘는 열 경화성 수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 경화성 수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얘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나일론과 적어볼게요. 나일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폴리에스터 있죠?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페놀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 그쵸? 멜라민 수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요. 좀 봐주세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많이 어렵다면 첨가 중합과 축합 중합 비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해당되는 물질이 여기는 이제 3가지가 해당이 되고 여기 이제 4가지가 해당이 되니까요. 물질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고분자 물질의 분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천연 고분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천연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연에 존재하거나 생물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고분자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천연이니까 그쵸? 자연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연에 존재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단위체와 반응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나요? 녹말이 나와 있죠? 녹말. 녹말의 단위체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포도당이라고 나와 있죠? 포도당.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합 반응이 축합 중합이 되겠죠. 그리고 녹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축합 중합이니까 저는 축이라고 써볼게요. 축합하고 얘는 무엇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단백질이 나와 있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에 해당되는 단위체는 뭐가 있나요? 아미노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에 의한 반응은 축합 반응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축합 반응. 그리고 특징을 봐주시면 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체 구성하는 성분이죠. 생명체 구성 성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DNA가 나와 있죠? DNA. DNA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뭔가요? 뉴클레오타이드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 DNA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고 얘는 중합 방법이 역시 축합 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유전 정보의 저장 부분 그리고 단백질 구성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 저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봐주시면 뭐가 있나요? 천연 고무가 있죠. 천연 고무.
얘는 단위체가 뭐가 있어요? 아이소프렌. 약간 조금 생소하실 텐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소프렌이 있고요. 얘는 중합 방법을 보시면 첨가 중합이 되겠죠? 첨가. 그리고 특징을 봐주시면 고무나무의 수액에서 얻으면서 장난감과 지우개 등에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장난감 이용이죠? 장난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녹말, 포도당 이렇게 봐주시면 축합 반응, 그쵸? DNA, 뉴클레오타이드 축합 반응, 그리고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축합 반응, 역시 마찬가지죠. 축합 반응. 근데 하나만 뭐가 달라요? 천연 고무만 무슨 반응이에요? 첨가 반응이죠. 첨가 중합 반응. 그러니까 천연 고무만 잘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합성 고분자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합성 고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 물질 보시면 크게 큰 덩어리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합성 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합성 섬유라고 나와 있죠. 합성 섬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합성 고무라고 나와 있죠. 그쵸? 합성 고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가 있죠. 종류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류 보시면 같이 보시면 폴리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틸렌이라고 나와 있고요.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나와 있죠. 폴리스타이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폴리염화 비닐 나와 있죠. 폴리염화 비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페놀 수지가 나와 있죠. 페놀 수지. 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3가지는 다 첨가 중합 방법이에요. 그쵸? 이 3가지는 모두 첨가 중합 방법인데 하나만, 그쵸? 페놀 수지 하나만 무슨 방법이에요? 축합 중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첨가 중합이고 얘 혼자만 축합 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이 나옵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에서는 유연하고 고밀도에서는 단단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방용 랩이나 물통, 장난감 등에 이용되는 게 폴리에틸렌이고요. 그리고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열 전달이 느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 용기나 단열재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염화 비닐, 그래서 PVC라고 하는데 얘는 화학약품에 강합니다. 그래서 PVC관이나 벽지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페놀 수지는 축합 중합인데 얘는 전기 절연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기 소켓이나 주방 기구 손잡이에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 섬유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2가지가 나와 있죠. 나일론과 뭐가 나와 있나요? 폴리에스터라고 외워주세요. 폴리에스터.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무슨 반응이에요? 축합 중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축합 중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볍고 탄성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스타킹이나 밧줄, 전선 절연제에 이용이 되고, 그리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질기고요. 그쵸? 구겨지지 않죠. 그래서 와이셔츠나 사진 필름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기고라고 좀 바꿔주세요. 우리 책에 보면 질기라고만 나와 있죠? 질기고. 고자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쵸? 요거 하나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합성 고무에는 네오프렌 고무와 제가 적어볼게요. 네오프렌 고무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SBR 고무가 있죠? SBR 고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얘네 모두 무슨 반응이에요? 첨가 반응이요. 그쵸? 첨가 중합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첨가 중합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오프렌 고무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마찰에 강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피복 등에 이용이 되고, SBR 고무 같은 경우에도 열과 화학 약품에 강해서 자동차 타이어나 구두창에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고무자 물질을 크게 봤는데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졌었죠. 그쵸? 그래서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렇게 세 가지 분류 안에 각각 해당되는 연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특히 합성 수지만 잘 봐주시면 나머지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두 가지씩밖에 나와 있지 않고 다 비슷한 단어들로, 그쵸? 익숙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합성 수지 부분만 조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쪽 부분.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고기능성 고분자 물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보시면 고기능성 고분자 물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고기능성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물질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질의 고분자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분자 물질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봐주시면 이제 나노물질과 신소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 드릴게요. 그래서 나노물질이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입자의 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구성 입자의 크기가 작은 거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1에서 그쵸? 1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물질을 그쵸? 나노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선 중요한 건 구성 입자가 1에서 100나노미터 아주 작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부분 봐주시면 물질의 입자가 나노 크기 아주 작은 크기로 작아지면서 기존 물질과는 다른 어떻게 돼요? 새로운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노물질은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새로운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정의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에는 이제 금 나노 입자는 붉은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알루미늄 나노 입자도 불에 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좀 잘 봐주세요. 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물질, 나노 기술 등을 이용해서 첨단 신소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부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부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을 모방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거미줄이 있죠. 거미줄. 그래서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5배 정도 강하고요. 그쵸? 신축성도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방탄복 등에 많이 이용되죠. 방탄복.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잎이 있습니다. 연잎. 연잎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나노미터에 어떻게 돼요?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항상 어떻게 된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방수섬유가 있겠죠. 방수섬유. 방수섬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홍합이 있습니다. 홍합. 홍합은 봐주시면 이제 실모양의 분비물이 물속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보이는데요. 수술용 봉합사나 접착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접착제. 이용 부분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한 이제 어떻게 돼요? 신소재 부분, 거미줄, 연잎, 홍합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와 플로렌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우선 탄소 나노튜브부터 가볼게요.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가 어떻게 돼요?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하면서 원통 모양의 관을 이루는 거예요. 원통 모양의 관을 이루는 게 탄소 나노튜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와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가 매우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이 이용이 됩니다. 저는 반도체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플러렌이라고 나와 있죠? 플러렌. 플러렌이라고 하는 것은 60개의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을 이루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형, 원형 모양을 이루는 거죠. 구형을 이루는 거죠. 구형을 이루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매우 단단하고 내부에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이나 센서 등이 여기에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매우 단단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매우 단단하다. 그리고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탄소 나노튜브나 플러렌 이거 두 가지 정의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이제 첨단 나노 복합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첨단 나노 복합 재료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고분자 물질에다가 나노 물질 첨가해서 기능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고분자 물질에서 어떻게 된다? 나노 물질을 첨가시킨 거죠. 나노 물질을 첨가시켜서 기능을 강화시킨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강화시킨 재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와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플러렌에 대한 개념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광물 자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도 약간은 그쵸 고분자 물질에서 외워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